오늘 스튜디오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많으실 텐데요. 핫한 분들입니다. 용용 커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고맙습니다. 네, 용용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뭐 용용 커플이신가요? 쌍용 커플이신가요? 서용주, 근데 김용남. 통상은 용용 죽겠지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죽으면 안 예. 돼요. 그래서 쌍용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니, 두 분 뭐 케미도 좋으시지만 올해 또 청룡의 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초부터 이렇게 불리시는 게 아마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혹시 뭐 그 삼국지 다시 읽어보실 때 있으세요? 영웅 호걸들이 지략을 짜면서 뭐 네. 서로 막 견제하는 이야기 삼국지 언제 한번 다시 꺼내 보세요? 삼국지는 요새는 책으로보다는 주로 드라마로 많이 보죠. 그 중국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삼국지 관련해서는 드라마가 보통 뭐 60회 이렇게 긴 게 많아서 영화로 된 거 가끔씩 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 그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영장 바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치장에서 굉장히 태연하게 뭐 삼국지를 달라라고 해서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쪽짜리 변명문을 냈다고 하는데 변명문 내용이 지금 뭐 본인이 역사적 사명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국지는 그야말로 어떤 전술 전략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잖아요. 거기 뭐 조조 유비 뭐 해서 송건 나옵니다만, 근데 그건 그 정말 천하 통일을 해서 내가 난세를 평정하고 평화로운 그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고, 전쟁을. 지금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사람은 이거 일종의 뭐랄까요? 뭐 표현은 딱 떠오르지 않는데 이거는 일종의 암살 내지는 자객으로 활동한 거잖아요. 이건 삼국지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삼국지를 읽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망상증 환자들의 뭐 유형이죠. 망상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근데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야당 대표를 암살을 시도했던 살인 미수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망상에 빠져서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저는 변명문 8쪽짜리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궤변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을 좀 심도 깊게 수사 부분들은 수사지만 이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언론에 뭐 정신 감정이라든가 그리고 집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8개인가요? 뭐 물건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이제 분석할 거다 하는데 그 물건이 컴퓨터인지 뭔지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조선일보에서 그 헤드라인으로 아직도 아마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것 같은데 부산대병원 그 인터뷰를 이제 따가지고 이 대표 이송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반대가 있었지만은 뭐 가족 뜻을 존중했다라고 하면서 헤드라인 밑에 기사로 부산 의사회에서 이거 왜 부산에서 수술했어야지. 왜 서울로 이송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이게 지역주의 문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안진걸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정말 뭐 지금도 너무나 큰 충격이잖아요. 저는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정말 누구도 어떤 경우도 이런 암살 시도나 또는 사적 린치에 시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제가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여야 누구 모두가 걱정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문화가 있다면 일각에서라도, 그래서 거기에 악영향을 받는 분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또는 그 누구든 간에 위협을 가한다면 신체상에, 그건 정말 민주주의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 사회가 되잖아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방어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정치하면서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뭐 요새 많이 했지만 그 유권자들과 의원이 정치인이 만나는 그 광경, 그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저는 그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소통하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서움이 되고 테러가 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독배우인지 또는 조직적 배우가 있는지 왜 네. 그런 짓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일부의 오바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병원 논란은 정말 너무 처참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분들이 부산보다는 서울이 실력이 나서 옮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죠. 네, 부적절하다. 예, 그런 네. 표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 부산대병원에서는 우리가 수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 가족들이라든지 당의 참모들의 입장에서는 병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당무도 빨리 휴식하면서 당무도 봐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치료받는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일반인들도 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저는 이 병원마다 저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지역 주인이 뭐 오반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한 사람이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예. 그것도 젤리아당의 지도자가. 근데 그것의 원인과 해법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치유와 그다음에 어떤 화해와 평화 같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을 텐데 네. 병원 논란은 정말 너무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정말 이런 보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보도는 네. 하지 말아야 될 너무나 보도다. 예. 나쁜 보도입니다. 신인규 위원장님, 그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부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송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부산의사회에서 이렇게 뭐 몇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신 것을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몰아가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좀 있을 수 없는 이런 피습이 일어난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지금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이분이 뭐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또 뭐 공범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병원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의사회가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뭐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위중한 상태였다면 왜 부산에서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왜 서울까지 무리하게 이송을 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의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면서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뭐 또 따져보면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님, 그 민주당에서는 네. 이런 기사 보고 반응이 어때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문제의 본질들을 말씀했는데 네. 지방의료 활성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해오면서 실상 야당 대표가 부산대의 의료진을 믿지 못하고 서울대로 갔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거죠. 근데 저는 이 야당 대표가 지금 엄중한 어떤 그 피습을 당해서 생명의 어떤 이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부산대 의료진들 일부겠지만 굳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땐가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방의료 활성화가 야당 대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지방의료 활성화 됩니까? 그거 마치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거랑 비슷한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료 활성화는 다른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맞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어깃장을 놓는다고 해서 지방의료가 활성화 될 것도 만무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속초 쪽에서 한번 그 여모 의사께서 한번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부산의사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적인 해석을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가족들이 정말 내 가장이 그렇게 다쳤어요. 근데 가족들은 조금 더 신뢰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실력이 아니에요. 이 서울 지역에서도 보면 어떤 지역 병원에 있다가도 어떤 병원이 더 잘한다더라 소문이 들면 정말 내 가장을 살리고 싶으면 거기 가겠습니다. 병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 가족들의 요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일반인들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이게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거를 그리고 정말 이거 부산대 병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떠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본인들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것인지 이 논란은 조선일보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이상 뭐 스스로들 다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자제해야 말씀입니다. 된다. 아니 요 기사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예. 뭐 그래서 기사의 논조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병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적어도 그 생사 기로에 놓인 그러니까 분초를 다투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요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헤드라인으로 뽑은 네.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거는 부산대에서 워낙 응급 조치를 잘 하셨고 이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화를 하신 뒤에 전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암이나 다른 진행성 질환 같으면야 환자나 가족이 선호하는 병원 그리고 병간호가 보다 수월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를 보통은 원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칼로 찔른 피습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으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관 재건수를 받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사건의 경과를 보면 오전 10시 좀 넘어서 피습을 당했는데 차량과 헬기로 부산대병원까지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서울대병원까지. 근데 서울대병원 헬기장이 수리 중이라 착륙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여의도 국회 옆에 있는 헬기 착륙장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차량으로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까지 이동하는데 5시간이 넘게 소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정말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5시간 넘게 도로와 공중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히 하면 그 이후에 그건 뭐 환자 가족의 선택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응급 상황은 아니었다. 그것만 확인되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한 부분들이 뭘 말하고 싶으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이 별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대가 응급처치를 잘했다. 잘한 거예요. 부산대가 응급처치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초를 다투는 어떤 상황까지 안 갔다는 것이고 수술에 요하는 시간들을 헬기로 이송이 돼도 충분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송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긴급하게 수술해야 된다라고 부산대 병원에서 버텼으면 서울대병원이 우리가 할게라고 했겠어요? 가족들도 그거를 말하자면 억지로 부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응급처치가 잘 돼서 네. 그러니까 부산대는 응급처치로서는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족들과 의료진이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수술을 여기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갔던 예. 것들은 그러면 가족들이 옆에서 가장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옆에서 지근거려서 보살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근거지를 두는 게 좋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야당 대표인데 당무를 봐야 되잖아요. 선거가 90일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족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하면 끝인데 이건 무슨 부산대와 서울대의 무슨 의료 기술의 차이고 차별이고 이걸 갈라치게 하는 보도 자체가 저는 조금 맞득지는 않다.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저는 거예요. 여기서의 본질과 또 이런 문제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예. 본질은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피습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응급 상황을 전제할 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케이스의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가 나는 서울에 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송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적인 조항이나 근거적인 걸 가지고서 했느냐를 아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소영주 대변인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뭐 갈라치면서 지방 의료와 지금 수도권 의료 상황을 가지고 비교한 건 너무 나간 얘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성은 당연히 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정말로 응급 상황이라면은 부산대라도 당연히 이건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응급 상황이 아니라서 서울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송하는 과정과 이런 절차들이 그럼 맞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찾아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거 설명하고 하면은 전 될 일이다.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또 본질과 부분이 바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희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절차상은 문제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야당 대표는 경호의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서열 한 5-5손가락 안에 드는 예. 대표기 8위 때문에 정도 되죠. 8위. 예. 7위, 8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때는
좀 나름대로 공허 의전이 가능하고 일반인들도 요청이 되면 헬기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저도 그 규정들에 가능합니다. 대해서는 네. 지금 아직 저도 네. 뭐 찾아보지 네. 못했고 너무 네. 긴급했기 확인을 때문에 해봤더니 그건 가능한 확인해서 부분입니다. 밝히면 될 일이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병원에 헬기가 쓰라고 있는데 그게 누가 되든 응급하면 쓰는 것이지 이게 예. 뭐 당대표라는 이유로 못 쓴다 하면 그것도 역사적이죠. 일반인도 써요. 예, 양쪽 그리고 의료진이 그것을 그건 이제 맞아요. 예. 근데 일반인이 정말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할 때 헬기 요청하면 응급 돼요? 상황일 때 응급 상황. 아니 그러니까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의 이게 정말 의무심은 그거죠. 응급 상황이었느냐. 근데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서울대병원까지 이송이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응급 상황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적어도 이 경로를 보면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 정말 생사 기로에 놓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5시간 이상을 도로와 공중에서 허비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핵심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은 아닌데 제1야당의 대표는 국가 의전 뭐 서열이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4부 요인, 5부 요인을 얘기하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8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국가 의전 서열 8위 정도에 되는 분이 병원 치료를 위해서 뭐 생사 기로에 놓인 건 아니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동하는 게 적절했느냐. 근데 저는 뭐 글쎄요 한 8위 국가 의전 서열 뭐 8위 10위 안에 정도 드는 VIP라면 그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실관계 자체를 조금 확정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헬기가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닥터에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규정 그렇죠. 확인을 민주당에서 하신 거고. 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당시 현장에서 지혈이 됐고 뭐 이런 부분에 그런 응급 당장 출혈이 엄청 심한 뭐 동맥이 뭐 파열되고 이런 응급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위중해서 심각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냐 이것도 약간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대가 응급처치 잘했다니까요. 예, 부산대 예, 예. 응급처치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울대와 부산대의 어떤 지방의료의 격차 더 이상 네. 주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건 여기까지만 이야기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여러 뒷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히 유명 정치인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뒤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아까 신규 변호사 말한 것처럼 혹시 미세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나중에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은 사람 목숨이 일단 이게 우선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일단 예. 사람 살려야 되는데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잘해서 당장 이독한 상황이라든 이중한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근데 이른바 혈관 관련된 이제 수술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부산대병원에서는 아쉽지만 예. 가족이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네. 서울병원도 오케이 헬기 타고 빨리 보내시라 네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예. 일단 제1야당 대표라는 굉장히 엄중한 지위까지 포함했을 때 일단 그렇게 하고 예. 그리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야, 곧 죽는다면서 왜 그거 옮겼어? 이런 거는 그건 좀 너무 오바된 말씀이에요. 너무 왜냐하면 오바됐습니다. 당장 생명은 좀 건졌고 잘못하면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추가 수술은 가족과 논의해서 의료진 판단해서 그 정도 옮기는 정도는 그 상황이 악화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이해하고 근데 혹시 진짜 일반인에 비해서 과도한 특혜가 있었다든지 나중에 이참에 한번 짚어야 될 문제가 있거나 또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짚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안 그래도 일반 병실로 옮기자마자 그 당무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회복하면서 당무를 바로 이제 보겠다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일각에서는 공천 권한을 안 놓겠다는 의지다 이런 해석도 또 하더라고요. 근데 뭐 공천이야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뭐 그건 뭐 어색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이번 논란에서 자꾸 이제 핵심을 비껴나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핵심을 핵심은
결국 정치인에 대한 이런 테러 이것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각 지역에서도 모방 범죄 비슷하게 그 따라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럼 정치권에서 조롱의 언어, 증오의 언어를 어떻게 걷어낼 것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걸 어떻게 반성할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저는 배후나 그 공범 여부에 대해서나 그 이상 동기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전 핵심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인들 이거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공항에서도 막 의전실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도 네. 뭐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규정상에는 그 안 돼 있지 않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행히도 그렇게 뭐 응급처치를 잘했고 그렇게까지 초응급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걸 아무리 당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현실적인 필요는 있었더라도 그걸 헬기를 통해 가지고 옮긴다면은 그럼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아이고 우리도 부산에서 다쳤는데 그렇게까지 응급하지 않을 때 그럼 서울에 내가 가고 싶다면 헬기 태워서 가주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어떠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했고 만약에 미비하면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의전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4일에 쌍특검법 드디어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제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뭐 기자회견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권한쟁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배경이 뭡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일단은 쌍특검법 가장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였던 특검인데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정말 아예 그 정부로 이송했는데 10분 만에 용산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10분 만이었어요? 거의 저희가 시간을 쟀는데 10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정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거부권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네. 쌍특검법안의 제2요구권, 정확하게 제2요구권. 보세요. 그러니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예, 그럼요. 조금도 기다릴 여지도 없고 우리 배우자, 내 배우자는 내가 지킨다. 근데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 숙고하는 장면이라도 연출해야죠. 이거를 가지고 정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건 최소한 예의잖아요.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예의 필요 없습니다. 안 지키셔도 돼요. 늘 2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하지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저희가 정부를 이송하자마자 10분 만에 용산에서는 거부하겠다고 그러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즉각에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그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흔드는 거부권에 대해서 그냥 또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라도 해야 된다. 이거는 특히 역대 정부에서는요, 대통령들이 본인들이 신청에 대해서 이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특히 공정한 상식을 그렇게 외쳤던 분이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 거부권 행사한다? 정말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속보 들으시고 댓글에서도 윤석열 참 뻔뻔하다. 김건희가 뭔데 온 나라가 이 난리야. 뭐 탄핵으로 갑니다. 또 야권 200석 가자. 아무리 봐도 이 대통령이 뭐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온 거에 의하면요. 윤 대통령이 앞으로는 제2요구권을 국무회의는 통과됐고 재가를 하시면 거부권 행사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임시국무회의 열고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두 개를 그 거부권 행사하시라라고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한 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는 공정한 수사,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안 자체가 민생에 집중하고 또 국민한테 희망을 드려야 될 시기인데 정쟁 유발하고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두 가지를 발언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초스피드로 처리를 했어요. 초스피드로. 이건 제가 여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부적절해 보여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절차적으로 국무회의가 보통은 화요일 날 열리잖아요. 아, 그래요? 예, 보통은 화요일 날 열리는 경우가 많고 화요일 아니면 뭐 목요일 날 열리는데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국무회의는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 국무회의라고 표현이 됐는데 예. 특히 이게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가 아닌 이게 거부권 행사를 1월 13일까지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예, 맞아요. 이걸 땡겨서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처리하는 모양새도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저는 그전부터 제가 당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전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건 좀 이따 한번 다뤄보죠. 예, 뭐 그거는 조금 민주당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권력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측근에게 더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국민들이 더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더라도 이걸 단순 거부권으로 해서 재의결을 통해서 폐기시키는 절차로 가면 안 되고 적어도 수사 개시 시점 정도를 조정을 해서 이게 총선을 앞둔 정쟁용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니 그러면 총선 직후에 수사 개시가 들어가는 그 전에 준비 기간을 두더라도 수사 개시만 총선 직후로 하는 수정안을 오히려 여당이 먼저 제안을 해서 여야 합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모양새. 이게 누가 봐도 최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본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안 한다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제 생각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거 같네요. 그러면 김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기류가 좀 상당히 있었습니까?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밖으로 말을 안 해요. 곧 있으면 공천이에요. 아니, 그래서 요즘 이제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쭉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니 2002년 5월 달부터 취임하자마자 많은 시민사단체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으니 털건 털으라고 특검이든 전면 수사를 주장했어요. 거부하고 그다음에 첫 법안이 나온 게 2002년 8월입니다. 재작년 8월. 그다음에 5개의 법안이 나왔거든요. 국회 의안정부 시스템에 김건희를 치면 5개 법안 딱 뜹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논의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게이트라든지 명품 뇌물 문제나 의혹이나 이런 것도 발생 안 했겠지. 왜냐하면 초기에 수사를 받게 되니 김건희 여사가 아무래도 자중했을 것이다. 국정농단 의혹이나 이런 국정개혁 조심하지 않게 차마 밀실 코바나 컨텐츠로 영부인 신분으로 경호까지 무력하면서 명품을 받는 그런 일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치 절대적으로 된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말도 못하잖아요. 법률 명예에 그냥 대통령 부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써져 있는데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발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누가 알면 독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는 걸로 알잖아요. 뭐 한국과 독일하고 무슨 커넥션이 발생했습니까? 그 정도의 처참한 지금 이야기하는 인식하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남 의원님의 말씀이 왜 합리적이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국민 여론도 그렇고 민심을 따라했다 본인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좋다 처리하자. 다만 진짜 수사 시기를 좀 조정하면 어떻겠냐든지. 근데 그것도 너무 인위적이면 저는 방금 전에 그 10회 토론에 저도 그런 제안하고 했어요. 총선 전에 매일처럼 브리핑한다 한다면 비대위원장이 과장하긴 하는데 정말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브리핑 숫자를 여야가 엄격히 제한해라. 진짜 선거 앞두고 혹시라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도 왜냐하면 제가 총선 때문에 이걸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주장했을 때. 그럼 차라리 브리핑 숫자를 이례적으로 제한하는 거죠. 한 달에 2번 정도로만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정도 충분히 저는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 그냥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비오고 그다음에 보도한 기자들 전부 다 막 고소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절대 저놈이구나. 그러니까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구나.
다른 국정농단, 국정기록도 더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제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저는 사실 원래 특검이라는 게 일반화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일반 검찰이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부실할 때는 또 우리가 공수처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그 사정 업무를 하는 곳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왜 특검이 나왔느냐를 보시면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지금 시절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김건희 여사만큼 이게 특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사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도 우리가 다른 헬기 걸 한 번 왜 탄 거 가지고도 지금 국민들이 예. 부글부글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짙은데 뭐 남편이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유죄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떳떳하니까 수사받으라고 국민의힘이 외쳤던 그 멘트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도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검찰이 안 했는데 그 일반 검찰을 관장하던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의 특수성은 과거에 특검팀에 몸을 담으면서 수사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복귀해 보시면 지금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법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는 악법에 근거한 특검입니까? 그리고 그때도 탄핵 대선이라고 해서 오히려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면서 오히려 투표를 공정하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김건희 여사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으면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야 예.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밝히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덮어놓고 총선 치르자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 아닙니까? 전 비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의 이 거부권이 일상화되는 것, 특히 김건희 여사라는 본인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 국회 무시 상권분립 침해고요. 또 하나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규정이 없고 그냥 대통령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건 권한 남용입니다. 권력의 네.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권한남용이다. 대통령은 네. 이 헌법 침해에 대해서 이거는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지금 방금 속보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가 의결됐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요. 벌써 통과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제가만 하면은 바로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부권의 한계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시는 부분 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초고속 지금 거부권 행사예요.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는데 거부권을 좀 고심하는 모양새 이런 거 없이 초고속으로 거부권 건의 의결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한다. 뭐 보통 다 대놓고 해먹는다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저작권에서 얘기하는데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본인들 외에는 없어요. 그냥 말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국민들의 무조건 옳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의 생각이 나침반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조롱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고민하는 쇼나 액션도 없습니다. 이건 안 돼. 김건희 여사는 내 배우자는 절대 이름도 거론해서는 안 되고 건드려서 안 되는 성역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역이다. 성역이다. 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준비가 작년 12월 25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서 총리실에서 당정대 한번 모임이 있어서 이 특검법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이미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한다. 라는 것이 준비되지 예. 않고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 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했는지를 네. 민낯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앞으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 저는 공정과 상식은 죽었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 아까 제가 그 권력의 사유화 부분을 짚었는데 예. 대한민국 헌법에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가보시면요. 권력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옵니다. 권력은 1조 2항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권력이 써 있고요.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국회도 권한이고 대통령도 권한이거든요. 권력과 권한이 다른 것은 힘의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고요.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통령도 헌법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제한된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서 마음대로 행사한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바꿔야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특수부 검사로부터 나온다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을 써놨고 그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그중에서의 권한을 취득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한을 사유화해서 내 가족은 수사 못 받는다?
이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당 후보가 17% 이상 표차로 참패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국민은 늘 옳다. 뭐 그리고 좀 톤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념 얘기 안 한다. 민생이 중요하다. 근데 1월 1일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다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 전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이념, 이권,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그렇고 신년사의 논조 자체가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참패의 그 어떤 효과가 한 석 달 만에 사라진 것인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를 진행한 것도 예. 그 일환 아닌가. 이게 제가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회초리를 세게 한 번 맞았는데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바뀌지 않으면 태도부터 모든 것이 바뀌지 않으면 6개월 후에 있을 총선에서 정말 그때는 곤장 맞는다. 곤장 회초리가 맞는다. 아니고 곤장 100대 맞고 다들 피 철철 흘리면서 실려 나간다.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째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아니 더 안 좋게 돌아갔어요. 김용남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초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곤장을 맞을까봐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데요. 여당에도 김남 의원님처럼 이야기하신 분이 꽤 많은 거로 저희들도 분석이 되는데 허은하 의원님도 탈당하면서 그랬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법 이건 찬성해야 되는 거다라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 시절에 목소리를 못 높였지만 그래도 탈당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입장이에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국회에서 쌍특검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즉각 대변이 나와가지고 거부 강도 높은 제2호권이라는 법률 용어도 안 쓰고 거부한다라고.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아직 여당이 거부권을 정식 건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거부권을 건의하고 말 것도 없이 혹시라도 여당 내에서 일부 수용론이 나올까 봐. 또 한동훈 비호위원장으로 보낸 한동훈 위원장까지도 뭐 총선 후 수용 무슨 의사가 보이니까 무슨 소리냐. 바로 거부권 행사해야 돼. 니들이 안 하다더라도 거부할 거야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것처럼 오늘 임시국무회도 그런 거죠. 일체 논의, 고민, 숙고, 국민에 대한 배려, 눈치 이런 것도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수십 년 권력감시도 해보고 사회 참여를 해보지만 전두환 노태우가 손해보면 짓밟고 온갖 나쁜 일 했잖아요. 근데 정치 영역에서는 이렇게까지 막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국민의원이 국회 와가지고 막 국회의원을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것도 보기 어려웠고 국민의 눈치, 언론 눈치를 하나도 안 본다. 그럼 이건 파멸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헌법에 그 권력의 내부 통제라고 다 배우거든요. 아마 다 법대 나오신 분들은 다 배우실 거고 변호사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삼권 분립으로도 대통령의 권한은 견제와 감독을 받지만은 행정부 내에서도 장관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부서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안 하면은 대통령도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사형제도 우리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안 하니까 결국 대통령도 안 하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전 이번에도 임시국무회의 했다는데 저는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 그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길래 월급 받아가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면 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 저 거부권을 사인하는 한덕수 총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보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인지가 지금 여실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내부 통제라고 하는 이 기능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성역화에 다 함께 공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참 무력감을 느끼는 게 대통령은 무너지더라도
그 참모들이나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민심을 조금이라도 읽는다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보면은 권력의 추종자들만 지금 모여 있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임시국무회의가 열리고 거부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본질적 책임을 지지만은 그 옆에서 합세한 사람들도 이 역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 김용남 의원 좋은 분인데 공천받기 힘들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지금 아니 경선하면 됩니다. 요새 저의 공천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좋은 경선하면 돼요. 분인데가 지금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은 좋은 분이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뭐 여러 댓글에서 두 분 환영한다, 용용 커플이다 이렇게 지금 환영하고 계신데, 자 지금 이 자리에 변호사 3명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김용남 변호사님, 예,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시고 저도 변호사인데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어제짠가요?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것은 국회에 대통령이 국회에 권한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법 규정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요건은 없어요. 대통령은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 제2를 요구할 수 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글자밖에 없어요. 그렇긴 한데 박주민 의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해석상에.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내재적 한계가 제가 학설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 주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통은 허용된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학설도 있던데 박주민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족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족 수사를 막는 그런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해 상충이 있지 않느냐. 그럼 대통령은 이런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헌법에서 정한 제2요구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그 권한을 이탈해서 제2요구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권한을 대통령이 없는 권한 행사한 거니까 국회 권한 침해하는 거고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권한쟁의 실제로 하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실 이제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의견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 충돌이에요. 이해 충돌.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기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말하자면 보호하는 거, 이 부분을 한번 다퉈볼 것이고 거부권이라는 게 저희 당에서 보는 거는 그거예요. 헌법 정신, 헌법에 어떤 어긋나는 그런 법률이거나 아니면 법률상의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수반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집행이 정부 정책상 어렵거나 이 정도가 된다면 거부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껏 하나 여야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권의 이유를 댔는데 그건 아닙니다. 입법부 자체가 국민들이 그래 선출해 주신 거예요. 다수 의석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야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피해 도망 다니면 그건 못하는 겁니까? 입법부는 마비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본인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 다 좋습니다. 딱 하나예요. 본인의 가족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부권을 이렇게 즉시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 헌법, 법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부의 지금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 권한쟁의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너무 번째는 법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재적 한계 벌써 나오면요. 이거 법정 가가지고 못 이기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한계라는 걸 누가 규정합니까? 그 재판부가 규정해야 되는데 행정 분야, 입법 분야 둘 중에 하나 손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박정희 변호사가 너무 소송 오래 안 해가지고 감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제 연수원 동기라서. 네, 재판관들에게 이해하시죠? 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택 못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가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제가 참 민주당의 법률적 대응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과거에 이태원 참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찰청장을 탄핵 걸으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경찰청장을 탄핵 걸었으면은 구체적인 직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도 엉뚱하게 이상민 장관을 걸어놓다 보니까 다시 복귀해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권한쟁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요.
특수하게 이것만 과반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6명 이상이지만 권한쟁의는 과반수로는 돼 있는데 그래도 이거 통과되기 어렵다. 인용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요. 권한쟁의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사유화는 뭐로 책임을 물어야 되냐면요. 이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개인이 사유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이것은 권한쟁의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 탄핵을 지금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좀 제대로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대통령이 권한 사유화의 핵심이고 본체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타겟을 해야지 그건 빼놓고 이걸 가지고 권한쟁의로 기관 대 기관을 붙이겠다? 이거 저는 엉뚱한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보면 이게 우리 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박주민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예. 지금 거부권 행사 돌아오면 재표결을 언제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하자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서의 반란표 내지는 반발표를 기대할 수 있는 2월 중순 이후에 좀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된 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늦추기 위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놨으니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재표결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월 말 3월 초까지 가면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가를 많이 찍지 않겠느냐라는 예상하에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악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순간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미룰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되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재에서 이거 기각될 거거든요. 보나마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뭐 아예 막 각하가 되든지 고난도 뭐 못 간다? 기각이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하여튼 인용은 안 될 거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법률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 거부권 행사가 문제가 없다네로 받아들이지. 그게 제일 먼저 다가오거든요. 민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 내지는 각하됐어?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네로 받아들이지. 그 부차적인 그 이명까지는 뭐 그렇게 한가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그것과 이 문제만 연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이거 제기를 하면 제가 보기엔 악수예요. 예, 서영주 국민의힘이 조금 민심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 지금 분석은 맞으신데 훌륭하신데 국민들은 기각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이 계속 인식되는 거예요.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국민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즉시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 거부했잖아요. 이 민심 그대로 가면은 10월 11일 날 있었던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그 결과에 2배 이상의 권장은 맞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요. 아까 말씀한 대로 피 철철 흘리고요. 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작전을 해서 기가 나와주고 그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을 통해서 이탈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국민의힘을 좀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재의결을 통해서 이거 통과시켜버린다면 최소한 국민의힘은 면피는 할 수 있다. 면피는 저는 할 수 그렇게 있다. 보고 예. 있어요. 아니 저는 뭐 물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예. 민주당에 대해서 늘 이게 참 안타까운 면이 예.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정치가 정치 기능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무게감을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국민들의 민심, 아까 말씀하신 그 민심을 정말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민심이 뭡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뽑았지만 이제 와서 더 이상 지지해줄 수가 없고 너무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다면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우리가 뭐 벽에다가 뭐 담벼락을 무너뜨릴 때도 물을 한 번에 집중해서 쏴야지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찔끔찔끔 싸가지고는 담벼락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뭐 어떤 의도까지 저는 추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건 헌법 침해 사안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섣부르게 던져버리면은 오히려 면죄부 준다니까요. 면죄부 주고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정당했는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발목 잡았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더더욱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게 기각될 거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이건 그래서 법률적으로 김의원님은, 예, 저도 신 변호사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틀렸다 방향이.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계속 묻고 그래서 사퇴 요구를 밀어붙였어야지 이거를 헌재에서 탄핵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일단 헌재의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 책임 추궁에 대한 동력이 식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건 헌재에서 탄핵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는 절대 안 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똑같아요. 예. 권한쟁의 심판은 제가 보기 저 같으면 이런 수는 안 두겠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70%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상권 분립해서 이 행정권이 계속해서 입법권의 법률에 대해서 특히나 자기 가족 거를 거부권 행사하는 걸 그럼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맞습니다. 의문도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근데 언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죠. 예. 그래서 정치적 그렇죠. 책임. 그러니까 예. 언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럴 때 보통 시민사회는 이제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오늘 뭐 쌍거부? 어제도 언론 지식인들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뭐 민주당도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내일 또 시민들은 뭐 촛불 집회도 하고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집회도 또 따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이 일어나서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민생고에 시달리고 2010년대 한번 대규모 촛불 시민혁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해서 다들 반망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솔직하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있겠죠. 전면적인 옛날 6월 항쟁처럼 정권을 몰아내자는 항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단으로서 권한쟁의 심판. 사실 헌법학자들 저도 주장을 좀 읽어보니까 보통 거부권은 정부가 입법 제출권이 없는 경우에 거부권을 줘가지고 견제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입법 제출권이 있잖아요. 법안 발의권이 있거든요. 정부. 그래서 거부권 자체가 과한 권리다라는 것도 있지만 헌법에 근데 명시가 돼 있어서 저도 권한쟁의 재판으로 하면 근데 헌재가 헌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쟁의 재판을 민주당이 수단으로 사실 어떻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을 저지르고 정말 부의원으로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뭐든지 아예 논의를 봉쇄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헌재에 갈 수밖에 없는 고민은 인정이 되는데 예. 저도 만약에 그게 기각됐을 때 벌어지는 어떤 후폭풍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고민과 토론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분분해요.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기각될 공산이 크다. 그럼 공산이 크죠. 뭐 당연히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권한쟁의를 통해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뻔히 기각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본인의 배우자, 대통령이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해서 빨리 재의결 붙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와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다시 거부권 행사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을 하나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 다른 거 거부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네. 힘으로 뭐 양국관리법, 간호사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야당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했지만 이거는 본인하고 직결된 겁니다. 이거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얘기를 잠깐 하려면은 권한쟁의보다는 탄핵이 더 맞지 않냐라는 또 신인구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당이 해서는 이거는 명분이 쌓이지 않아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탄핵은 국민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본인의 배우자를 거부했을 때 이제 국민들께서 탄핵에 나설 수도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
라는 차원에서 그 불씨는 본인이 지폈고 그 불길은 국민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야당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관망하고 같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없게끔 관리하면서 탄핵이 민심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서로에게 다 안 좋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적 도리적 책임을 권한쟁임 통해서 묻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을 보면서 항상 답답한 게 항상 할 게 없다 그래요. 그럼 그 배지 왜 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재의결을 해서 법률로서 확정을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되듯이 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탈표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왜 그거는 안 하고 그 10몇 표를 정치력으로 구호 삼지를 못해서 예. 이걸 들고서 헌법재판소로 간다라는 게 예. 이거 너무나도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대통령이 제가 탄핵으로 바로 직결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들여가지고 총선에서도 대승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탄핵으로 당연히 이거는 불행한 역사지만 거기까지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런 방법들을 놔두고 민심을 얻어서 야당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근데 그 방향이 맞냐는 거예요. 그 예. 방향이 틀려가지고 전략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권한쟁의 하겠다. 이거는 엉뚱한 해법이고 엉뚱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야. 전략을 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신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예. 저희 속보입니다. 속보 얘기하시죠. 아닙니다. 속보 속보예요? 말씀을 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섞어주시죠. 전략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신 위원장 얘기하는데 예. 다 물밑 작업을 안 하겠습니까? 다 그런 게 계산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접촉을 해서 얘기도 하고 이번 총선에서 폭망하지 않으려면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재결하는 게 재적이 아니라 재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참석만 안 해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전략들도 다 하면서 결국에는 권한쟁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이슈를 오래 끌고 가자는 의도도 있는 것이에요. 예. 결국엔 재표결의 시간을 좀 늦추자. 그래요. 시기를 늦추자는 게 본심인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지금 거잖아요. 댓글에 하지마, 공개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예. 아니, 근데 근데 더 많은 전략들이 있다. 예. 지금 다 읽혀요, 속보가- 근데 그 수가. 그래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했다고 합니다. 봐봐요. 예, 벌써. 완성됐습니다. 아니, 그건 20분도 행사 안 걸리잖아요. 됐습니다. 10분도 안 걸렸나? 아까 전에 저도 약간 표현하면 좀 아까 안 전에 좋아요, 예. 모습이. 예. 아유. 아니, 저는 맞습니다. 진짜 역사의 한순간을 살고 있구나 오늘 오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아까 전에 대통령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2016년처럼 그럼 대규모 골기가 안 일어나냐에 대해서 제가 제 3자처럼 한번 평론을 해본 거고 예. 다시 이제 제 본업인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투쟁을 열심히 했던 자세로 돌아오면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는 그러니까 일면 서울대 전찬희 교수가 한 것들은 정당성과 필요성 흠결하는 범죄랑 거부권에서 남용으로 볼 뿐 아니라 탄핵 소추사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네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번 신년 조사에도 보면 30% 안팎으로 나옵니다. 경향신문 조사는 29% 나오고 어떤 조사는 35% 안팎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거부권을 다른 그 정책 사안하고 이건 본부장과 비리 핵심 사안에서 거부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나 정서적 폭발력이 셉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고, 야, 이건 총선 때 심판하는 방법하고 총선 전에라도 정말 국민들이 골기나 봉기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겁니다. 집회에 더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권한쟁의 심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원내에서도 투쟁도 하고 장애로도 나와갖고 좀 강하게 좀 시민들과 연대해서 강력한 투쟁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민주당이 분명히 작년 가을쯤에 국민항쟁도 선포됐었는데 예. 제1야당이 대응이 너무 밋밋하다라는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지적도 있다. 시민사단체 그것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호남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5.18 정신을 언급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저희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가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명확하게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데요. 5.18 정신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 헌법 개정을 본인은 적극 찬성한다,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단 우리 김 의원님 대통령급으로 경호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뭐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움직이실 때 경찰 400명 붙었다 그래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이게 이재명 그렇죠. 피습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저게 1월 4일 방문인데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예. 피습 사건이 발생하니까 당장 여론에서 정치인에 대한 경호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가덕도 그 현장 방문 현장에 40명이 넘는 경찰이 있었는데 뭘 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정치인에 대해서 근접 경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근접 경호가 경찰에 의해서 실시되는 유일한 경우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을 때 예. 그때부터는 근접 경호가 붙어요. 그동안은 붙은 적이 없었죠. 근데 피습 사건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이루어졌던 현장 방문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력이 많이 붙은 것이죠. 뭐 한편에서는 과잉 경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정치인에 대한 근접 경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렇죠? 아니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중과 늘 스킨십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뭐 지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지난 총선만 해도 그때 예. 코로나 발발해갖고 한참 공포에 많은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인데 2020년 4월 총선 당시에도 다 마스크 쓰고는 했지만 길에서 유세를 하던 아니면 출근 인사를 할 때 어느 분이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와서 악수는 물론이고 예. 포옹하자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경호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벌어진 현장 방문이기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경호 인력이 많이 투입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김남국 의원이 SNS에 용산 두 사람은 왕놀이, 왕비놀이, 그 밑은 황태자놀이. 박용진 의원이 살짝 어이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400명이나 경찰이 붙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보러 호남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셨을 텐데 이렇게 다 경찰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나 이런 인상을 줬다라는 댓글도 있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 느꼈겠죠. 뭐 광주 시민들 만나러 온 건데 저렇게 사진을 보시더라도 거의 뭐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경비단의 형사, 그다음에 뒤에 빨간 마스크 쓰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당직자들까지 해서 좀 네. 건장한 당직자를 이렇게 뒤에 세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달라요. 저는 작은 부분을 보더라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경찰이 뭐 이런 과잉 경호를 한 거는 같은데. 그러면 가만히 그냥 그거를 이제 경호를 받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장문들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호를 최소화하고 뭐 시민 불편 없도록 하기로 했다라고 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려야죠. 안 물리잖아요. 말은 그렇게 좀 멋있게 하고 정작 하는 것은 나 다치면 안 돼. 큰일 나. 네. 그리고 광주 시민이 나한테 아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쓰니까 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조심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5.18 정신의 헌법수로 하는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저런 과잉 경호 모습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품이 드러났다. 정치적인 성품을 보는 장면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호남 방문하고 이제 가장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들으신 멘트처럼 민주주의를 밀려준 5.18의 존경과 감사, 그 마음을 예산으로서 행정으로서 표현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본심이시겠죠? 최소한 5.18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 북한 소행이다라는 가짜뉴스 음해는 하지 말아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비호위원장이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베 비대위원장의 소리를 듣겠죠. 차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본심일 거라고 믿고 싶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의장이 예. 세상의 시의원들 전원에게 김대중과 북한이 저지른 폭동이라는 식의 자료를 뿌렸잖아요. 아. 그래서 또 큰 논란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더 이상 제발 이제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5.18 헌법 정신 수록 이런 거 좋죠. 원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하고 그랬던 거니까. 근데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황당한 것은 기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계속 김건희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김건희를 입에도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5.18 정신이 뭡니까? 불의의 살구여서 불의에 불같이 항의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온몸을 던져서 투쟁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예. 특히 용산 집무실의 그 두 사람의 예. 문제 때문에 또 김기현 비대위원장 대표가 쫓겨나고 본인이 등장한 건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고 맨처럼 야당만 맹비난하다가 5.18 정신 수록한다 그러면 감동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네네네. 예. 제가 보기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5.18 민주주의와 같은 거룩한 얘기, 또 헌법 개정과 같은 본인이 뭐 추진한다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단계가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예. 아니 그걸 해놓고 더 거창한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 5.18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딱 떠오르냐면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뭐 정치인들은 뭐 약속 걸고 몇 자리 조상 몇 자리까지 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그때 징계받았다가 또 혁신위원회에서 징계를 또 풀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5.18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도대체 국민의힘의 5.18에 대한 입장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혼란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공중파 나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바로 직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바로 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고 참 이런 식의 언론의 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국민의힘에서 무슨 자유를 지금 얘기하는가? 아까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당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당내 정치적 자유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를 논합니까? 이거 예. 어불성설이고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딱 하나 여쭤보죠. 민주주의의 핵심이 상권분립이거든요. 예. 상권분립에서 방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자신의 배우자의 비리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권력자한테 입 하나 뻥끗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당시에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헬기에서 총을 쏘고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발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항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묻혀 계신 거거든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민주주의를 외칠 각오라면은 아니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산자들이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할 말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너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기 변호사님이 네. 이제 규탄 성명까지 받았다니까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이. 그다음에 YTN 호준석 앵커가 비대위원이 됐어요. 예. 그분이 비대위원 발표 직전까지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시사 프로그램을요. 며칠 전까지. 그래요. YTN에서 네. 후배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비대위원 간다는 것은 사실상 뭐 이미 성향이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나 국민의힘 성향인데
자기가 시사 정치 프로그램 공정하게 했겠습니까? 물론 예전에 뭐 정몽준에 대한 찬양 발언도 해서 징계도 받고 그랬던 분인데 예. 그래서 언론사 내교에 보면 최소 퇴사 후 6개월 동안도 정치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퇴사 후에도. 예. 현직 신분으로 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동안 얼마나 입만 열면 정말 너무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듣기에도 와, 저 사람 어떻게 입만 열면 야당에 대한 옛날 사건까지 다 뒤져가지고 맹비난하고 음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고도의 정책 중립이 필요하다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과 국가공무법 규정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책 중립 의무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과 법무부에서 끊임없이 야당을 죽이려고 내통했던 사람이 예. 정책 중립 의무도 실제로 안 지켰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그럼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할 때 이 사람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었다는 반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걸 지적한 거잖아요. 예.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적한 사람을 규탄성 밀랜다. 적반하장이 너무 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닮은 꼴이라는 게 보통 이게 법률가들 계시고 국민들도 알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제 보통 인격적으로 아주 낮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공적 영역에서 말을 막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사기의 영역이잖아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주의 정신을 내키면서 헌법 수록하고 호남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행동 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는데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얘기했던 한동훈은 다르다.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겠다고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사투리든 용산 사투리를 쓴다면 본인은 5천만의 언어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 번은 하셨어야죠. 예. 한 번도 못하고 처음 들어와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이건 악법이다. 먼저 밑자락 깔고 두 번째 뭡니까? 386 정치세대의 청산. 그걸 왜 본인이 걱정해요? 그건 민주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그리고 386 세력을 좌파 어떤 뭐 패권 정치로 보는 거예요. 예, 예. 결국 이거를 반국가 세력으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걸 하는 것이고 그 정치적인 성품과 말과 행동 자체가 대국민 사기극을 똑같이 벌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너무나 지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좀 그런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